안녕하십니까, 조금규 대표입니다. 실전 투자는 룰부터 다르다. 3일째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는 룰부터 다르다. 2주 연속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좀 많이 벌자,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그런 그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시장에 맞는 주식형 인간, 주식형인 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시장,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랜덤한 부분 아니냐. 어차피 침팬치하고 사람하고 같이 주식을 투자를 시켜봐도 별 차이가 없다더라. 침팬지나 개인이, 일반 사람이나 매매를 하면 올라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도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는 침팬치가 무작위적으로 고르는 그런 베팅하는 그런 부분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냐? 침팬치 100마리를 HTS 단말기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매매를 하면 100년이 지나도 결과가 별로 처음이나 끝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100명을 컴퓨터 HTS 앞에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게임에 잘 적응하면서 게임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그런 투자자가 하나 둘씩,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시드머니를 무한정으로 주고 또 거기서 매매하는, 게임하는 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려줄 경우에는 거기 있는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저는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게임을 하든지 경험을 하고 또 그 노하우를 축적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간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한정적인 어떤 게임 머니를 가지지 못하고 또 기껏 많은 시간을 가져봐야, 제가 대학생 애들한테 항상 너희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도 대학생들도 한 5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이상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돈, 한정된 시간 안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커니즘, 주식시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깨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게임이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게임이냐?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 성격이 도박처럼 노동이 아닌,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10만 원을 벌습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이 주식 투자. 다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기회로부터 돈을 얻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의 기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뭐 실패하면 1억, 1억에서 실패하면 100억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속적으로 게임을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물리게 되고 물리면 무한정적인 시간을 끌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게임의 기회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성공하는 투자자다. 그것이 한 번 게임을 해서 그 가격이 얼마건 싸건 비싸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게임의 기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회비용 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 되지 않는다. 성공을 해야 되고 그 게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기회비용을 마련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식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이런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방법을 씁니다. 일목균형편이 또 보조지표로 뭐 스탁캐스틱이니 볼린저 밴드니 RSI니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뭐 거래량 지표니 VR 차트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데 애초에 메커니즘 말씀드릴 때 얘기했듯이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활용하는 보조 지표일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보조지표가 일목균형표가 얼마나 일목균형표는 95% 확률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95% 맞는 적중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적중 확률에서 멀어질 확률이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세 개의 주체로 되어 있다. 개인, 외국인, 기관.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이뤄줘야 된다. 근데 잘 맞는 어떤 보조지표가 있다. 잘 맞는 차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그 차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 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딱 보고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역방향으로 걸어서 돈을 다시 빼서 환수해 나가는 작전을 짜기 때문에 지표가 얼마나 잘 맞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지표가 아무리 잘 맞아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할 뿐이지 맞는 그 순간만 이용하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메커니즘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체는 뭐냐? 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찾아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저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요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일목균형표, 잘 모르는 그 지표일수록, 좀 배우기 어려운 지표일수록 막연한 기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는 지표 있고 좀 화려한 어떤 차트들이 있으면 야, 저거는 답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것만 배우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활용을 많이 해봤으나 그분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소수더라.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별로 소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지금 가지고 나왔냐면 의미만 좀 알자. 의미만. 일목균형표는 뭐냐? 일목균형표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앞에 있던 것들이 뒤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연기, 앞에 어떤 그 흐름들이 뒤에 반드시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처음에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오면서 후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요즘에는 형보론, 주관론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일목균형표를 좀 더 그 컴팩트하고 타이트하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지표일 뿐이지 맞는 구간에서 이 지표가 잘 맞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용을 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고 다른 지표로 하거나 또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제일 보편적으로 차트 하면 일본 그 봉 차트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이 차트를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것은 본전 심리에 기인한다. 본전 심리. 어떤 사건이 어떤 때 터졌는가. 골든 크로스가 났다.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해서 상향으로 갔다. 정배열 상태로 전환이 됐다. 그런 전환이 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뭐 거기서 저항 때도 생기고 지지 때도 생기는 그런 어떤 본전 심리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많이 하는 거 피보나치 수열 1, 2, 3, 5, 8, 13, 21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수열을 이용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본질적인 부분이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그러한 심리를 가지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앞숫자와 뒷숫자가 1대 1.618인데 그것이 황금비, 인간의 인체 구성이라든가 또 무슨 식물의 잎사귀, 씨앗 또는 조개의 나선 구조 또는 별, 케플러복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전 우주 내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수열일, 이것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기준점에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1차적으로 0.382 정도, 그러니까 38.2% 정도 조정을 받으면 자율적인 반등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의 욕구적인 부분, 욕망적인 부분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미달파가 자주 나온다든가 아니면 연장파가 나온다든가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마디 기법이니 무슨 기법 찾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에서 0.382 아니면 0.618 조정을 받으니까 이번 종합 종지는 1963.5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심리, 변화일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단기파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좀 아전인수격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잘 맞으면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것은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냐? 매매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 싼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그 수익을 누적시켜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지표로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그것을 음운대, 양운대에서 지지저항을 이용하고 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도 다 그렇게 지표로만 이용할 뿐이지 그게 맹신할 정도로 교과서적으로 이거는 몇 프로의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이용하면 나는 돈을 얼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란 뭐냐? 주가를 알아야 내가 산 가격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텐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해졌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가란 엄밀히 말해서 한 기업의 한 주당 가치입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 그럼 그 기업의 가치는 순자산,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지금 현금 흐름이 어떻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회사가 미래는 성장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리고 또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녹아있다. 현재의 주가에는 모든 것이 녹아있다. 그런데 그게 변화하는데 왜 변화하느냐. 가격이 달라진다. 이 가치가 작용하는, 그때그때 작용하는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수와 테마주 했는데 생수 한 병, 500ml짜리 생수 한 병이 한 500원이나 이 정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저게 사막에 가게 되면, 공간이 변하게 되면
공간이 변하게 되면 생수 하나의 가격이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비싸질 수 있듯이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것도 이 기업의 한 주당 가치로 따지면 보통 뭐 1,000원 이하, 1,000원 이하 또 뭐 200원, 300원 했던 것들이 지난 2012년 연말 뭐 대선주 테마가 왔을 때 지금 한 200원, 300원 지금 와 있는 종목도 있고 뭐 퇴출된 종목도 있지만 뭐 그런 종목들이 뭐 2,000원, 3,000원, 10배 이상, 10배, 15배, 1000%, 2000%씩 막 올라가요. 그게 테마주처럼 이 가격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 가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게 투기 가치, 저는 투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대심. 이게 투기 가치라고 보는데 투기 가치가 작용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한 기업의 가치는 자산평가라든가 미래의 현금 흐름,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용을 할 때는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이 생수라든가 생수가 공간이 달라지면서 큰 가격차가 나고 테마주가 시간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급등하고 급락하듯이 그렇게 주가는 변하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줄 수 있고요. 주가가 지금 작용하는 가치는 뭐가 있느냐. 요즘 보면 주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이 회사가 싸냐 비싸냐 보면 ROE 또는 그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실적이 얼마나 좋으느냐 여기에 너무 많이 그 관심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고 지금 이익이 얼마나 남고 뭐 앞으로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본질 가치인데 본질 가치가 이 주가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좋은 회사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리스크를 관리해가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는다고 한다면 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익률이 높고 또 자산 가치 높고 하는 것들은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매매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적정 주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의 주가는 그거에 기인하지 않는다. 본질 가치가 높으냐 낮느냐가 이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미 현재의 주가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가는 성장가치, 환경가치, 재료가치, 시장가치, 투기가치, 비교가치 굉장히 크게만 분류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가치가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달라집니다.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IT 열풍이 불 때는 www 애플리케이션, 웹이라고, 웹 기반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그때부터는 뭐 SNS 테마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앱 기반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 이익이 나거나 안 나거나를 떠나서 성장 가치가 작용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업적인 그런 부분 변할 때 이럴 때는 성장 가치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같은 회사인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거의 뭐 이익도 비슷하고 자본도 비슷하고 자산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 비교 가치가 달라지면서 싸게 평가받았던 종목들이 쭉 올라간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 뭐 대선 기간에 대선 테마주 해가지고 뭐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든가 뭐 또 M&A 테마주 해갖고 M&A에서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퍼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수익 비율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받는다든가 그때 시간별로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 이외의 것들이 작용될 때 또 그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나빠지고 부도나는 기업이 많아진다든가 이러면 또 본질 가치 된 종목들 이익이 잘 나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을 이용한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그 본질 가치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가치가 크게 작용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녹아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성장 가치가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본질 가치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좋은 주식 골라야 돼. 그런데 항상 뭐 실적 또는 무슨 뭐 자산 가치 뭐 이런 걸만 가지고 주식에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거나 대응을 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내가 좋은 회사, 우량한 회사를 고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항상 주식 투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항상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봉 차트,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사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이동평균선 그 흐름의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패턴을 보여주는 뭐 이런 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정배열로 좀 전환된 이후에 상승을 하고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집니다. 이렇게 터지게 되면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내기 시작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벗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어떤 곳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추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세 매매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요 올라가는 것들이 위쪽으로 내려오면서 긋는 건 하락 추세대,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쭉 걸어서 지지가 되는 것을 상승 추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터졌던 이 자리가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지지와 저항,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본전 심리에 기인한 것이다.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됐을 때 여기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익을 낸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여기 거래 많이 됐던 사람들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못 팔고 다시 이 자리에 오면 팔려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리바운딩 할 수 있다.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바뀜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다는 차원에서 지지로 작용하기도 하고, 깨고 내려오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뭐 이런 부분이고요. 지지가 됐을 경우에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하면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벗어나면서 여기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수급과 심리 중에서 수급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하고 맞물리면 예상외로 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동평균선을 해석할 때는 분석하고 대응을 할 때는 뭐 그런 정도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거 일봉 뭐 봉차트에 대한 부분을 다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세력이 의미를 해석할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다 달라지지만, 요 하나에 대한 의미 정도는 머리에 두고 가자. 뭐 아랫꼬리 달고 이 물량을 내려와서 매도 세력의 물량을 매수 세력이 받아 올렸을 경우에 저런 패턴이 생긴다든가, 또는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낮게 형성되는 것은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강하게 물량을 떠넘겼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작은 유닛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그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교과서에 뭐 주식 관련 책들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특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망치형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출현하면서 물량을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력의 마인드로 본다고 한다면 물량 자체를 흡수해서 팔다가 마지막 크라이맥스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땡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 이런 부분이 생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흐름이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는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는 정도로, 의미 정도로만 대응을 하자. 교수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더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관련 책을 보시면서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인정하고, 이것이 차트를 보면서, 긴 차트를 보면서 이때는 왜 이런 차트가 나와서 이렇게 물량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갔을까 못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것이 내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연습해보자, 훈련해보자 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상승장악형은 뻔한 겁니다. 세력이 하루 팔았는데 그 다음날 그거보다 더 많은 수량을 더 길게 땡겼다. 그럼 뭐 보기에도 벌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제는 조금 사더니 오늘은 더 많이 팔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통형, 뭐 먹구름형도 뭐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런 그 적산병, 흑산병, 상승전환 집계형 이런 것들도 세력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세력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주가를 움직여줘야 그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시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적산병이 이렇게 쭉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작용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흑산병이 딱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합성 패턴에 대한 부분이 세력의 의도,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의 의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적으로 하지 마라. 맹신하지 마라. 그것이 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매매에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 차트도 보고 아까는 간략하지만 이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문제는 뭐냐? 기술적 분석, 이렇게 기술적 분석, 차트를 이용하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주도주를 찾기 위함입니다. 자, 상승 전환된,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을 찾아라. 골든 크로스가 난 종목을 주목해라. 상승하다가 눌림 몫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빠지지 않고 매달리는 종목을 찾아라.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매매 타이밍을 찾는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뭐냐?
주도주, 강하게 올라가는 놈, 대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그런 놈을 찾기 위한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모든 목적은 대세 상승주를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대세 상승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놈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그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이미 고점에서 다 팔아먹고 와서 중간 플랫폼 더 팔아먹기 위해서 잠깐 세워놓는 자리인지 그것은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이는 것이 주도주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주도주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지만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비쌉니다. 비싸게 느껴져요. 근데 비싸고 싸고가 주가를 내가 살 종목이냐 못 살 종목이냐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그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아무리 싸도 그 뭐 5만 원씩 가던 주식을 5천 원에 사도 이 종목이 뭐 500원 가버리면 10분의 1 토막이 또 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좋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싸냐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한 종목, 오히려 강하고 비싸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 그 종목이 주도주입니다. 그 시점에 봐서는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보면 내가 산 가격이 저 밑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주도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도주는 일반 투자자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매수하기 어려운 주식을 매매를 하세요. 너무 빨라가지고 대응이 어려운 주식 이런 거 말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라고 하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제가 첫 번째 그 메커니즘 얘기를 할 때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이건 철칙이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제로섬 게임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 싸우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올려줄 매수 주체는 없다. 그럼 반대로 개인이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상당히 강하게 간다. 그게 주도주다. 그게 대세 상승주다. 어떤 종목이든지 보면 화학주 대세 급등을 할 때 화학주, 조선주 이런 것들을 갈 때도 개인 투자자가 점점점 사기 어려울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일반 투자자가 매수하기 어려운 주식이다. 매수하기가 쉬우면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을 화학주인데 사기가 어려웠어요. 네? 호남석유화학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이렇게 가다가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사는 구간 이렇게 여기서 몇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요 한 20% 정도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 몽땅 거래가 터집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다면 추세가 이미 꺾인 거란 얘기. 대세 상승 방향이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쉽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수했는데 안 간다. 그럼 그거는 아닌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학주를 샀는데 이게 중간에 눌림목자리인지 아니면 추세가 끝나버린 것인지는 내가 사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린 종목은 대세 상승주일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의 눌림목은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주도주 흐름에 맞게 이 주가를 보면 지금 주도주는 그 시점에 어떤 방향 색깔을 내고 갑니다. 지금 주도주도 별로 없죠. 그럼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럼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고 돌아가는 순환매 대응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주도주가 탄생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주도주가 움직일 때 조정받을 때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지수적으로 상승할 때 주도주가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지수가 조금 주춤할 때 주도주가 오히려 색깔을 내면서 지수를 살짝 견인해 가는지
종목이 먼저인지 지수가 먼저인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분할 매매를 할 건지 한꺼번에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놔두고 계속적으로 끌어갈 건지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지표를 가지고 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투자 성격, 투자 훈련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매매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렵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고 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2차, 3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컴팩트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누군가 그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거리를 덜어주는데 영혼이라도 팔려고 한다. 주식 투자를 단순화시켜주면 뭐든지 다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단순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말죠. 근데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면 자기가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자기 이 전략을 만든 이후에 시장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킬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단순화시켜갖고 나한테 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이런 것들, 주도주에 대한 대응 방법, 주도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습득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대응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법을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돈은 스스로가 버는 것이다. 전문가가 절대 벌어주지 않는다. 대세상승주. 그러면 이 대세상승주는 어떤 과정에서 탄생을 하느냐. 뻔한 거죠. 강력한 매수 세력, 기관, 외국인, 혹은 뭐 큰손 뭐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주. 요건 다시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 2000년대 제 기억으로는 2004년 이전,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애들, 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누가 잘났느냐, 군웅 활거 시대예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 펀드 매니저는 막 스카우트 되고 천문학적 비용을 받아 스카우트 되고 이랬었는데 2005년 그 해운주부터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어떤 식이냐면 묵시적인 단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학주에 올라갈 때 금요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중에서 화학주가 바닥권에서 이만큼 뭐 10만 원 올라왔는데 뭐 이만큼 올라오면 다른 것에 대한 배팅을 하는 중점적으로 배팅하는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화학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이야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연말 안에 퇴출이 된다. 또 오히려 거꾸로 화학주가 이제 다 털고 빠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화학주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한 50%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40만 원 같은 게 20만 원대 밑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화학주 올라가 그러고 이거 편입시켜 놓고 있던 사람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무슨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뭐 이런 SNS 테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막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엮이게 돼요. 지금은 앞으로도 종목을 고를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기 기업들을 분석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묵시적인 담합, 더 리얼한 얘기는 제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릴 때 같이 올려버리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슈팅이 나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종목이 대세상승주인데 세력주, 작전주 형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테마주 있죠? 뭐 순진하게 뭐 대선 테마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뭐 대선 가까워지면서 크게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막 사다 보니까 올라갔어.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주도한 그런 흐름입니다. 뭐 재료주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주도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별로 트렌드주, 지금 말씀드린 조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화학업종 M&A라든가 또 뭐 기초 소재뿐 아니라 IT 부품 뭐 전기전자 또는 뭐 2차 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업이 달라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가 지금 이만큼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주 누군가가 만드는 겁니다. 그건 트렌드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뿐이지 누군가가 끌었다. 저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펀드 매니저들이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대세 상승주는 정치 또는 경제 또는 정치 환경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업종이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50%가 올라가기도 하고 중기적으로는 뭐 1000%, 100%에서 1000%, 10,000%까지도 올라갑니다. 100배 올라가는 종목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A&D. 네? 인수후 발전. 그 리타워텍이니 지금은 다 없어지는 뭐 최유신이 이런 사람들이 끌어올렸던 그 개나리 벽지, 동특, 엠피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것들. 그런 어떤 성장 업종에서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코스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업종, 해운업종, 또 화학업종 이런 것들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종목들과는 거래량에서 다소 상이한 패턴을 연출하고 아까 주도주들이 그 탄생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 매수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강하지만 비싸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대세 상승주입니다. 이번 주는 대세 상승주, 포착, 뭐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대세 상승주 주도주의 조건이라든가 매집 세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즘엔 또 매집 세력들도 이게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매집 흔적은 어떻게 찾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이거는 이제 로또 당첨 확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더 이게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엔저에 대한 부분, 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그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테이퍼링, 그 재정 완화 감축 부분하고 엔저 부분인데, 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나마 내성.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10조 이상 엄청나게 팔다가 한 3조 정도를 빠르게 회수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그 마무리가 되면
주식 쪽으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엔저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시적이지만 좀 느긋하게 좀 길어질 것 같고, 엔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엔고 양상이 뭐 20년 이상 쫙 끌어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오랫동안 하면서 뭐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 보자. 엔저를 100엔까지 용인한다 라고 했던 게 뭐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100엔 넘고 104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엔이 가겠어? 100엔까지 갈 수 있겠어? 그랬는데 벌써 104엔이 왔습니다. 뭐 이전에 일본 엔화 강세가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강해지겠어? 엔 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듯이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로서는 추세하에 있다. 엔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엔저가 추세화되어 있다. 지금은 상수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기업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자동차 또 조선 기계 뭐 이런 정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특히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요즘 올라가고 있듯이 이미 엘피다가 뭐 파산을 해보고 이제 M&A 되는 상황이고요. 뭐 소니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기업들이 전기전자기업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갈라파고스화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부담, 가격 경쟁 때문에 부담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동차가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똑같고. 르노 삼성이라든가 GM 대우 이것들은 뭐 우리 기업이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 또 쌍용차도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요타니 뭐 이 큰 기업들 만 해도 10여 개씩 이렇게 이상이 되니까 또 벤츠라든가 무슨 뭐 BMW라든가 좀 이 고가 뭐 외제차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거하고는 달리 일본 차하고 한국 차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 또는 경쟁 효과가 굉장히 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저에 따라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망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향후에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 한 국가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럽의 경제 위기 있을 때도 남유럽하고 서유럽 국가들 뭐 그리스라든가 이쪽하고 독일, 프랑스 이쪽하고 알력이 생긴 이유가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각국의 나라의 환율 가치가 상향되느냐 하락했느냐에 따라서 무역 수지가 또는 경제 수지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극명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따지면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향후에도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환율에 대해서는 엔화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하는 눈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는 룰부터 다르다. 기존의 어떤 지금 주식시장을 보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외부적인 요인이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좀 찾아보자. 그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가볍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인지 부조화라고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간해에 두루 행복하고 즐거운 일 많이 발생하시기 바라고 좋은 그런 그 주말 휴일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